일단은 너무 잘 막았다. 강훈식 수지 와일즈 핫라인이 신의 한 수였고,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동시에 재발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에서의 내란도 우리가 승리하고, 미국 외교전을 승리를 해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 미국 극우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미주 동포들 또는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그리고 미주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엊그제죠. 이제 최근인데 한미 정상회담 미국 네, 시각으로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네, 회담을 불과 두세 시간 앞두고 굉장한 논란이 한번 일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SNS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 같다.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펄지 레볼루션.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그 변호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처음에서 미국 내 극우 세력의 어떤 거우드로 꼽히는 고든창 변호사가 이 게시물을 그 X에 공유하면서 땡큐 프레젠트 트럼프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눈물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잘 막았다. 잘 막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강훈식 수지 와일즈 핫라인이 신의 한 수였고, 그다음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성, 또 외교력, 그리고 담대함이 빛을 발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 칭찬에 트럼프가 너무 인색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번 위대한 지도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했을 만큼 어, 성과가 있었고요. 물론 칭찬과 동시에 트럼프는 자신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죠. 본인은 슈퍼 스마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라고 높이는 동시에 자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칭찬이고요. 네, 동시에 우리가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을 우리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쵸? 하늘이 도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도 두 분의 그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동시에 재발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아, 이후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까 네, 고든창의 그 X 구 트윗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번 트윗에는 remove 이재명이란 말을 씁니다. 아, 이재 이재명을 축출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두 가지인데 이 녀석들이 바라는 속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극우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재명을 축출하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확신이 이번으로 완전히 거세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재발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그것을 다시 모스탄이 리트윗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극우 지지자들 그리고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또 리트윗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몇몇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이것은 외교 참사다. 그렇죠. 드디어 트럼프가 이재명을 축출할 것이다. 등등. 을 얘기하면서 3시간 동안 극락을 갔다가 직후에 나락에 떨어졌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느꼈을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지금은 극우 진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트럼프가 친중 좌파였네. 그렇죠. 그리고 예,
심지어 트럼프 암살이라는 말도 지금 떠돌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예, 극우 유튜버 대표격인 신혜식 씨, 음, 예, 신의 한수 하시는 분조차도 이제 현실에 눈을 좀 뜨자. 음, 누가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 윤석열 구하러 온다고 했냐. 음,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 상당히 멘붕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다 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분석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가 세력, 그러니까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그 측근 소위 말해서 마가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미국 극우. 근데 이걸 역산으로 쭉쭉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한국에 있는 극우 세력들 내지는 네. 이쪽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A가 B에게 부탁하고 B가 C에게 부탁하고 C가 D에게 부탁해서 결국 트럼프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A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메시지를 다시 주는 이 순환 악순환 이게 작용했다. 네. 그 네. 진앙지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뭐 쌍방통행, 쌍방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느 사건에는 미국의 극우 유튜브가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극우 유튜버가 받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받고, 그거를 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과 이제 그 측근들이 또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를 오고 가면서 워치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안마다 그것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뒤에 매우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의 후원금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이것은 지나가는 문제는 찻잔의 태풍 같은 그런 일회성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미국 언론에서 최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의외로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회담 성과가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온통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이 트럼프를 설득했지? 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거의 칭찬 일색이고, 오히려 한국 언론과 보수 언론들이 평가를 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 좋은 예로 그 보수 경제지, 블룸버그조차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마음 사로잡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예. 그리고 그 블룸버그지는 이 대통령의 매력 공격, charm attack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요. 참 어때? 매력으로 상대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국 언론에서 이런 말을 쓴 것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쵸. 대통령, 또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가 한 무례를 미국 언론들이 생생하게 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젤렌스키는 불러다가 일단 복장부터 그렇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당신은 약자야. 당신 손에 쥔 카드가 없잖아. 당신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에는 옆 나라 콩고에서 있었던 백인 학살 사건 동영상을 아예 틀어놓고 가짜 뉴스. 이게 당신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고, 음, 외교는 초년생이고, 또 미국 첫 방문이고, 상대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그 대단한 인내력과 설득력을 발휘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내 평가고, 이번 네, 이 급박한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 네, 원래 대통령이 이제 순방 가면 비서실장은 이제 국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통상은. 근데 이번에 그렇죠. 삼실장이 총출동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비화로 나온 얘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수지 왈즈. 만나서 말씀하신 이제 극우 세력이나 어떤 지금 마가 세력의 어떤 그 코멘트들, 트럼프의 귀를 잡는 그것을 막고 협상하기 위해서 사전 어떤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언론의 평가가 있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이건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과장 없이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비서실장 핫라인이 없었다면 실제로 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렬. 네, 이게 빈말이 아닌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대통령 회담 끝나고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중견 띵크탱크 그 대담 행사에 가셔서 솔직한 말씀을 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영어로는 threatened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이거든요. 네.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압수했다,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라고 소회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도 25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 예. 오늘 아침 모 방송에서는 수행했던 관료들이 모두 뒤집어졌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이 대통령은 그게 내가 미리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 협상의 거래 기술, The Art of Deals라고 그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는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9시 20분에 트윗이 올라왔어요. 네, 밤. 그리고 여기서는 아, 오전이었어요. 오전이죠. 예, 한국 시간은 예, 밤이었지만 예. 11시. 그리고 12시에 계획된 맞습니다. 그 회담이 또 한 30분 늦어져가지고, 네. 정말 저희는 가슴이 졸여가지고, 정말, 야, 이거 심장 감사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전 와일스가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고가 됐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저는 기자가 이 질문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기자의 질문이 굉장히 초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설명을 할 기회를 주죠. 그렇죠. 제스처로. 이 대통령 설명하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히 설명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 끝나자마자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 I am sure it was misunderstanding. 네. 이 워드가 어느 대부분 방송에서 it was my misunderstanding, 나의 오해였다. 어. 또는 내
우리 보좌관들의 오해였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네. 예, 그냥 중립적인 단어로 it was misunderstanding. 아, 예, 그렇지만 이것은 행간에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 많이 하셨고 또 담대하게 대처를 하셨지만 그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 여기자도 지금은 이름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네. 중요한 건 질문이니까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님 퍼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트럼프에게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요. 네. 예, they are fake new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는 이 말을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된 거죠. 단서를 가지고 예. 들어갔고. 네, 네. 그래서 문 앞에서 상당히 좀 극우 성향이 있는 어느 기자분의 질문 그리고 실제로 그 회담 상황에서 우리 CBS 기자님이 하셨던 신의 또 다른 한 수의 질문 이 두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살렸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끼리 자화자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네. 수지 와일즈의 공헌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일단 수잔 와일스 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측근 동지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트럼프 1기의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선임 고문, 스티븐 밀러 지금 현재 부수석 비서실장들처럼 극우 이념의 신봉자들과는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와일즈 비서실장을 임명한 이유가 당내의 다양한 분파관의 내부 갈등 관리 능력이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까 앵커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저께 미국 마가 진영에 6개 분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6개 분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스티브 배넌파. 그죠? 배넌. 네, 그다음에 마르코 루비오파. 그다음에 또 테슬라 주인 일론 머스크파. 머스크.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계파가 있는데 그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그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트럼프가 그분을 발탁한 이유고요.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매우 재밌고 의미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게 1980년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으로 시작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거쳤고 아들 부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와일스에게는 전통 공화당의 성향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실용적 중도 우파라고 거의 대부분 평론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와일스에게는 이념보다는 트럼프의 결정과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공, 트럼프가 잘 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그 입장을 살펴보아도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전에 일했던 회사가 Mercury Public Affairs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중국계 기업들을 대표하거나 로비했던 회사예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 김앤장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외국의 기업들의 이해를 또는 그들의 소송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김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중국 기업들이 고용한 그 로비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진코솔라, 그 다음에 힉비전 USA, 그 다음에 유명한 알리바바 등의 기업이 클라이언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그가 중국 기업 관련 사안에 매우 긴밀하게 로비 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그 서로의 어려움을 폭넓게 얘기했다. 그리고 추후에도 비서실장 간의 그 핫라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저는 그 비서실장 핫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바라건대 있게 될 그 북미 평화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한미 양국 정상의 복심인 두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 이번처럼 중대한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통상 그 외교 관례상 저도 이제 네. 그 정치 쪽으로 오래 출입했지만 백악관 뭐 안보보좌관 내지는 우리 이제 국가안보실장 요런 루트로 하지 저도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은 처음 들어왔어요 이번에 외교 라인에서는. 네,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상 비서실장은 내치에 관련된 여야 갈등과 네. 이제 당정 갈등 네.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만큼 급박했고 그만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 대응했다. 네. 이건 직접 트럼프에게 전달이 돼야 될 문제니까 가장 가까운 맞습니다. 그 귀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네.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핫라인을 만든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또 그 핫라인의 상대가 수지 와일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의 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입니다. 네. 선생님 하나만 더요. 네.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하실 때 살짝 말씀하신 건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 K-CPEC, CPEC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얘기 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이제 보수 정치 행동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단체인데 행동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단체고 이제 결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애니첸, 뭐 모스탄, 고든창 이 사람들 이 목적이 확신범인가요? 그러니까 자본인가요? 아니면 정말 자기들은 부정선거라 믿어서 이런 건가요? 이들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한국과 관련해서 소위 마가진형 방금 얘기하셨던 CPEC 그리고 CPEC 코리아가 말하자면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거물들만 얘기하더라도 사실 수십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3인방이 있죠. 작년 12월 내란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국내에는 사실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여러 매체들이 잘 탐사 보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 세 3인방을 미국 극우의 데모 애니첸 그 다음에 미국 극우의 대부 고든창, 그리고 미국 극우의 행동대장 모스탄. 처음에 제가 미국 극우의 대사, 트럼프의 대사가 아니라 극우의 대사라고 했는데 대사는 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했던 발언에 비해서 얘는 행동대장 또는 뭐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똘마니 뭐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초등학교 시절에 무슨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해서 그리고 살해까지 해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아직도 주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주장이 국내 유튜버가 실형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소년원설. 예, 10여 명이 받았고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 좀 뒤져보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거는 한국에서는 범죄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민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범죄더라고요.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형사처벌, 그 범죄 그 혐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한국에, 입국해서는, 시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 의원이 최근에 그 외국인, 을사오적 해가지고, 그 모스탄, 뭐, 영킴, 또 미셸 박, 그다음에 고든창, 그다음에, 애니 첸이었던가요? 음, 그 네 사람을 당장 입국 금지시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네. 한국 그 입국관리법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난번 그 자칭 또 가짜 국제선거 감시단 전혀 미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유엔에서 파견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허름한 자기 개인 집에다가 만들어 놓은 마치 옛날에 그 대왕고래 사건 때 그 액트지오. 뭐 큰 네. 액트지오 네. 찾아보니까 그냥 개인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우리 교포들이 그걸 찾았어요. 음, 그래서 보니까 누구예요? 존 밀스 음, 집에다가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이제 마치 국제선거 감시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뭡니까? 그 내란 수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가짜 선거, 가짜 대통령, 그러니까 재선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한국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집회에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입국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첸 원자력 네, 사업 관련, 핵 개발 네, 관련 그 소위 말해서 자본 세력과 배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윤석열 이번에 저희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수출하려고 했던 이런 정권과 결탁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자기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한 결국 목적이 또 돈이기도 하다. 극우 정치기도 네, 하고 돈이기도 하다. 이런 어떤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네. 변호사님도 이제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음, 예. 그 제가 계속 주장해 오던 내용인데요. 네, 에디체는 부동산 재벌일 뿐만 아니라 핵 음, 네, 재벌입니다라는 주장을 제가 해왔고요. 저는 오히려 핵원전 개발 사업이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게 관여된 회사가 IP3 International, 그 다음에 Allied Nuclear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핵 기술 개발, 원전 수출, 금융, 국가 대상 로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애니체는 한 군데에서는 경영 전략 이사, 다른 한 군데에서는 디렉터로 매우 핵심적인 간부직을 맡고 있고요. 2022년 3월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 미국의 중견 정치 잡지죠, 더 네이션에 탐사보도 하나가 매우 상세하게 이 점을 다룹니다. 그때는 주목을 못 받다가 네,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그 중견 띵크탱크 중에 하나인 퀸시 연구소라고 있고요. 거기에 선임 연구원인 엘리 클리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고문의 제목이 벌써 많은 것을 말해주는데요. 뭐냐면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계속하려는 알려지지 않은 과두정 재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부제목은 한반도에서 돈으로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모든 길은 호놀룰루로 통한다. 애니첸이 호놀룰루가 있는 애니치엔이 하와이. 있는 집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애니첸이 어떻게 극우 음모론, 가짜 뉴스, 반중 반북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특히 그 과정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핵 에너지 기업 이익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음,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사업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바로 에디 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네요. 네, 체코 원전 사업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말 그대로 매국 계약이고 노예 계약이었죠.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네, 그냥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총이나 칼을 들이대고 너는 사인만 해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실체가 폭로돼서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는데 여기 등장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애니 첸이 활동하고 있는 IP3 인터내셔널과 오랜 사업 파트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에서 폭로된 큰 스캔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 관련 불법 로비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 함께 피의자로 미 의회 청문회 조사를 두 회사가 받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IP3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그리고 더 엄청난 사실은 당시 이들의 로비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트럼프의 장남과 당시의 실세 마이클 플린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불법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대형 스캔들 사건이었어요. 예. 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계약서에 그 핵 원전을 지어줄 때 골든 룰이라고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핵을 핵 무기로 만드는 데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그 조항을 빼려고 트럼프를 상대로 사우디를 위해서 로비를 했던 기업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와 IP3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결국은 핵 개발도 하게 열어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네. 뒤로. 이렇게 네, 로비하는 네. 거죠? 네, 네. 아, 무시무시하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국에 파는 그 많은 군산 복합체의 무기들, 그리고 한국으로 팔게 수출하게 될 또는 한국에서 만들면서 예를 들면 핵 무기, 핵 무장을 얘기했을 때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많은 이권의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을까?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뒤에 뭔지도 모르고 겉으로 부정선거론, 무슨 계엄옹호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마가 세력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그거를 한국과 이제 뭐 자유주의 공동체로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선동하에 네. 휘둘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북, 반중,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현북, 현중이 더 가깝습니다. 이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요. 으로 어떻게 보면 포장된 자기들의 그 사업 이익, 이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저는 뭐 일종의 큰 광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 클리프의 논문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있었던 의회 청문회 자료가 뭐 아마 수천 페이지가 될 겁니다. 맨 마지막 결론으로만 나오는 게 25장이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극우를 무너뜨리는데 그 어떤 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광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지금까지 쭉 그 주장해 오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의 내란도 국내전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미국 외교전을 승리를 해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극우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어쩌면 우리 미주동포들 또는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10초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줌으로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는 제가 미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뉴욕에서 한번 극우 척결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